이곳은 일본 주식회사의 본부인 통상산업성 혹은 미티라는 곳으로 남녀 엘리트 관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티 관료들은 비판과 성공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직보다도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인도해 오는데 힘써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클리스토퍼입니다. 일본의 해부, 경제력의 원천에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티라고 하는 일본의 통상산업성은 일본 주식회사의 본부로서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으면서 일본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일본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본 산업이 놀라운 속도로 세계 각곳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일본 경제의 주체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후 일본의 경제 발전은 이 건물 내에 있는 통산성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9년부터 보호 관세와 환율 통제 또는 보조금, 기술 특허 및 경영 지도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펴오면서 미티는 일본 산업을 관장해 왔습니다. 正しい政策を果敢に打ち出していくと。 올해는 확신에 찬 올바른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고용 문제, 국외적으로는 무역 마찰에 봉착해 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 역점을 둔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산성의 현 차관은 후쿠카와 신지 씨입니다. 第二のケインズと言われるような役割をこの通産省のこのビルで皆様と共に打ち出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 통산성에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는 일본 경제 세부적인 부문을 책임지며 각 관은 국의 지도하에 있습니다. 현재 통산성은 12,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택된 엘리트들로서 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일본의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국내외 기업들을 통해 제반 자료들을 끊임없이 수집하여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통산성의 전신은 상무성이 설립된 19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2차 대전 당시 상무성은 군수성의 역할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 통산성은 일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식회사의 본부라는 나쁜 평판과 함께 일본의 경제력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마스 유고로는 1944년에 군수성에 들어간 이후 32년 동안 정책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설비도 원료도 없었죠. 원료라도 있었더라면 뭐라도 만들기 시작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원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제의 표어는 전후 복구는 석탄으로 인까닭에 1947년 석탄 산업은
정부의 우선 생산 체계의 첫 번째 목표가 됐고 일본의 복구를 서두르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경제의 주요 부문들은 거액의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회복됨으로써 석탄 생산은 1950년 전쟁 전의 60% 수준이 됐습니다. 전쟁 중에는 연료 한 방울은 피 한 방울과 같다고 했죠. 그만큼 일본에게 원유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후 일본은 기름을 생산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었죠. 물론 물은 있었지만 수력 발전만으로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데 불충분해서 석탄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탄을 태워서 화력을 발생시키고 먼저 철강과 화학 비료를 생산해냄으로써 점차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1956년 경제백서에서 전후 경제복구 기간의 종말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경제 지표들은 전쟁 전 수준을 초과하여 일본 경제는 연 10%의 성장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기간 산업의 복구가 잘 진행되어 가자 통산성은 그 다음 세금 혜택을 통해서 TV나 세탁기 같은 소비재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1951년에서 1965년) 사이 일본 경상수지는 흑자와 적자 사이를 오르내림에 따라 일본의 임금 수준이 서방 국가 수준에 도달하자 통산성은 섬유 산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점차 감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부터 면방직 회사로부터 불황 대처를 위한 기업 연합을 구성해 차례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후 70년대부터 고부가가치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조선업계에서도 시장 점유율 할당과 실직 근로자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건 1965년이었으나 그 후 유가 파동으로 두 번이 중단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1달러에 360엔이나 되는 상황이라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일본 실업가들은 환율이 1달러에 약 4,5,600엔까지 올라가기를 고대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엔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결국 많은 수의 소기업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전국에 실업 사태가 발생했지요. 10년 이상 만성적 무역 적자와 외화 부족에 시달렸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이 국외로부터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자 통산성은 규제 철폐된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의 경쟁력을 잃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혼다사는 이미 자동차 산업의 사업을 확장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고 1961년에 통산성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3개만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자동차 산업의 참가를 제한시켰습니다. 이 동경식당이 통산성의 중공업 국장과 혼다 소이치로 씨가 맞서게 된 것입니다. 전 몹시 화가 나서 통산성에 찾아가 그들의 책상을 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전쟁 때처럼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근대적이라 말하며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죠. 만약 그때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 위치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면 우리의 창의력은 완전히 묵살됐을 테죠.
통산성의 경직된 방식에 대처하면서 우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본 자동차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실상 통산성은 주요 산업을 강화한 공로로 내게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혼다 씨는 확신을 가지고 혼다사를 세계 제1의 자동차 업계로 만들었습니다. 곧 토요타와 닛산을 추월할 거라 말했으나 그 자신의 계획이 위협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그 자신감은 좋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더니 문제 없다고 하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차를 만들어도 좋지만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산성의 재조정 계획은 실패하고 혼다는 성공적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통산성의 실패는 민간 부문 세력 강화의 징후라 할 수 있으며 1960년대 말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고로시가 서독의 본의 통산성 대표로 파견됐던 1950년대까지 예기치 못한 것으로 그의 첫 임무는 일본에게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서독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독은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55년 일본의 자동차 생산은 연간 1,500 내지 2,000대 정도에 불과했죠. 자동차는 일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우린 국내에서 스스로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따라서 통산성은 국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차에 대해서 호된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물론 유럽의 우방국들은 좋아하지 않았죠. 그들은 일본이 기술 집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인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하며 자동차가 필요하면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민화 자파를 더 팔아서 독일제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친구들은 일본과 같은 저임금 국가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통산성에겐 철강은 석탄 다음으로 중요했으나 1965년 몇몇 대형 철강업체들은 과잉 시설과 경제 침체로 인해 파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철강 산업이 불황을 맞고 있을 때 스미토모 철강은 제4 용광로를 건설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통산성이 이를 막자 통산성과 스미토모와의 마찰이 생기게 됐습니다. 생산업자 간의 생산량 분배는 수포성 강철 생산 할당에 비례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으나 스미토모사, 가와사키사, 고베사는 용광로를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수포성 강철 생산 조정하는 원치 않고 당시 수출에 우선권을 두었었습니다. 일본의 외화 보유고는 단지 21억 달러밖에는 안 돼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원료를 사기엔 부족했죠. 그들의 논리는 수출에 기여한 회사에게 많은 생산량을 할당한다는 것이었으나 모수는 민간 부문에서 국가 이익을 논하는 동안에도 사하시 씨와 통산성은 철간업자 간의 힘의 균형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가 씨는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죠. 우리 통산성은 철강 산업에서 자유로운 참여를 지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규모 있는 경제를 만들려면 대규모 생산업자들이
최소 생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통산성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한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은 단지 그들의 주안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되죠. 1950년 이후 스미토모사와 가와사키사는 비전업체인 야와타사와 일본 제철에 비해 꾸준히 규모를 확대시켜 왔는데, 예를 들어 스미토모사는 1965년에는 1950년도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통산성은 업체들 간의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스미토모사의 생산과 시장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대립의 마지막에 와서 사하시 씨가 스미토모에 코크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날 더욱 화나게 했죠. 난 코크스를 통제하는 석탄산업법은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코크스 공급을 규제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계속 우기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통산성 차관과 철강회사 간부 사이의 공개적인 대립은 일본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으나 이미 통산성의 고압적 관리 지도 방식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후반 많은 회사들은 통산성 요구에 따라 자본 통제 해제에 대비해 합병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엔 최대 철강 산업체인 야와타와 후지가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야와타와 후지 간의 합병은 생산 원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이익을 줘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병 계획은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합병의 결과에 대해 토론했고, 통산성은 많은 기업들이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야와타와 후지제철은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뒤인 1970년에 일본 철강으로 합병되었으며, 이는 통산성에 있어서 비록 거대한 철강 회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잃었지만 일단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1971년) 통산성의 산업구조위원회는 1970년대를 위한 비전이라는 10년 동안의 전략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무역과 자본시장의 자유화 조치는 통산성의 권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통산성은 1960년대 힘과 권한을 줄이기 시작해서 그 결과 새 산업 환경에서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죠. 통산성이 모든 권한을 누릴 때는 미래 비전에 대한 염려 없이 힘을 사용하기만 하면 됐습니다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무역과 자본시장의 통제 해제와 일치해서 통산성이 스스로 세력과 권한을 줄임으로써 자유무역의 세계에서 통산성의 새 임무는 일본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요구되죠.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은 컴퓨터, 직접회로, 사무용 및 통신용 기계의 설계와 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인데 이 산업들에 대한 통산성의 감독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무역 마찰의 근원이 되어 1972년 미국은 일본에게 컴퓨터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만일 일본 컴퓨터 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 컴퓨터 산업은 붕괴될 테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지요. 그들은 통산성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결국 시장이 개방됐을 땐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넘치게 할 만큼 강력해진 것처럼 일본의 그런 식의 무역과 통산성의 시장 통제 방법은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이 일어나자 어펙은 유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유가 인상이 일본 경제에 큰 파문을 일으키자 전국에 소비재의 부족과 사재기가 보도되었으며 통산성이 정유 공장의 조정을 요구하자 정유 공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석유연합회 측에게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항의했으나 연합회 구성 회사들은 통산성의 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린 유가 파동을 이용해서 자사의 가격을 인상한 자들을 엄하게 다룰 것이며 만일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때는 벌금과 징계적 세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산업계가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통산성은 독점 금지법과 다른 관련 규정을 최대한으로 강화시킬 것입니다. 1970년 중반 통산성은 10년간의 석유 파동 위기의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에너지 보존에 대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일본 산업은 통산성의 요구와 시장의 압력으로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통산성 단독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었죠. 일본 첨단 기술 산업의 급성장은 민간 기업 부문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러한 빠른 적응력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본 산업의 활력이 아니겠습니까? 1986년 일본 무역 흑자는 총 865억 불로 세계 선진 국가들과 나란히 서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는 그 절정에 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기초 산업의 불황과 무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마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산성의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는 수입 상품의 구매입니다. 첫째, 무역 균형은 국가 간의 교역 금액의 감축보다는 교역량을 확대시키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더 해와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으로는 수입품을 더 구매해야 합니다. 각자가 100달러의 수입품을 구매하면 수입은 129억 달러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상대국을 즐겁게 할 것이며 일본의 무역 마찰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외제품을 더 사주십시오. 통산성은 1년에 수입품 구매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는데 하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가능한 수입품의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완제품 수입업자들에게 저이자로 대출해주거나
기계류 수입을 위해 세금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통산성에서 수입 촉진에 관한 업무는 무역국 내에 있는 수입과에서 관할합니다. 그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농수산물 수출에 관한 소식은 없나요?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과 가트 문제는요. 수입 과장인 도리하라 마사토시 씨가 일본 국제무역진흥공사인 제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7년에 통산성에 들어간 관료인데 업무 중 일부는 업체 간부에게 수입을 촉진시키는 일로 오늘은 큰 무역회사 중 하나인 마루베니 물산의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심각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제품 생산제에 한해서 경쟁력을 잃게 돼 미국 정부는 자국 상품을 더 구입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수출 증가에 중점을 두지도 않고 생명줄로 여기고 있지도 않지요. 현재 일본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검토하고 있고 통산성은 수입품도 면제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리하라 씨는 전 통산성 관료이자 현 자민당 의원인 진무라이 씨와 만났습니다. 유통 단계별 과세가 아닌 최종 판매에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대장성은 현존 물품세는 수입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물품세와 판매세 사이의 기본 차이를 간과하고 있죠. 전 기회가 닿는 대로 조세구조연구회에서 그 두 가지를 명백히 할 겁니다. 세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볼 때 그 문제는 중요하며 저도 그 결과에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리하라 씨는 대장성에 들립니다. 그는 연간 매출이 62만 불 이하인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세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산성 관리들도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득과 정치적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는 경제 구조와 함께 전환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느낌이지만요. 급속한 성장 후 좀 더 균형된 성장을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된 성장뿐만 아니라 무역 마찰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를 찾아야죠. 이런 때 통산성은 무역 마찰 축소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면서 순조로운 변화를 통해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죠. 통산성은 전후 기간 동안 경직된 정부 기관 안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후 기간 동안의 선견 지명은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이끄는 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出てきてこれだけになったんだろうっていうところがちょっと分かんないですよね。4、5年の傾向値を取ってみるとね。 경제 변화에 조직을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통산성의 가장 큰 원동력일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통산성은 21세기로의 도전에 대한 준비로서 새로운 산업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